41페이지 목적의 적법성. 법률행위 유효권 중에서 법률의 목적이 갖춰야 될 요건을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적법성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적법성은 법률의 목적이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법을 위반. 법에서 뭐뭐 하라 또는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는 걸 위반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하는데요. 이때 법이 두 종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강행법규, 강행규정과 임의법규, 임의규정. 강행법규, 강행규정은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걸 위반하게 되면 당연히 그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반면에 임의규정은 사회 질서와는 관련이 없는 규정이어서 이걸 위반했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유효 이렇게 되고요. 임의규정의 예를 하나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죠.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 우리민법 626조에 보면요. 임차인은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를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 규정 자체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를 포기하는 특약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 임의규정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반면에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데 강행규정을 또다시 우리 대법원이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눠서요. 효력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강행규정이 효력규정입니다. 예컨대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그 중개수수료 상한을 정해놨죠. 강행규정 중에 효력규정이고요. 그 법에서 정한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을 했다면 그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할 거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초과 부분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42페이지에 보면 효력 규정이 있고 판례 1번이 있습니다. 그 판례 1번 결론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초과 부분 무효. 그거 하나 조심하십시오. 반면에 오른쪽 단속 규정은요. 이 단속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니고요. 대신 처벌이 됩니다. 처벌이 된다는 의미에서 강행 규정이에요. 하지만 그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게 되고요. 이때 단속 규정의 예를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거 무허가 음식점에 영업을 하거나 허가 없이 숙박을 하거나 그 다음 미등기 전매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부동산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매각이 되었을 때 당연히 세금 때문에 등기도 이렇게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넘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을이 세금을 떼먹으려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되팔고 등기를 갑에서 병으로 직접 넘겨주는 중간 생략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걸 금지하고 있고 그 규정이 단속 규정이 됩니다. 또 주택법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일정 기간 전매하는 걸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단속 규정으로 옵니다. 세 번째, 공인중개사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으로서 매도인과 직접 거래하는 건 금지돼야 되겠죠. 그것도 단속 규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단속 규정 세 가지. 미등기 전매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규정, 공인중개사의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 이 세 가지는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위반하더라도 처벌만 될 뿐 그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 적법성에서는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네 번째 사회적 타당성이죠. 사회적 타당성은 사회 질서를 말하고요. 조문이 두 개가 있죠. 반사회 질서 행위 무효와 불공정한 행위 무효 두 개가 있게 됩니다. 먼저 반사회 질서 행위 무효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는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반사회질서에서는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올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 그게 3장을 넘기면 48페이지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각과 을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 행위가 반사회 질서 행위냐 아니냐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례, 이거 구별하라. 이게 집중해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48페이지에 있는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닌 경우와 103조에 해당하는 경우, 즉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반드시 구별하셔야 되고요. 그 중에 첫 번째 거,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닌 거, 요거 외워야 됩니다. 요거 외워야 됩니다. 첫째, 동그라미 5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의 매매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하는 행위. 채무자가 채권자의 경매를 피할 목적으로 친구 을과 짜고 매매를 가정하거나 또는 그 저당권을 허위로 설정하거나. 근데 요 5번은요. 나중에 보게 되는 108조 허위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될 뿐 반사회 질서 행위는 아니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4페이지를 보면 위에서 5번째 줄 동그라미 3번이 있습니다.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때 법률행위는 증여를 말하고요. 강박은 협박을 말합니다. 즉 협박을 해서 재산을 뺏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요것도 우리민법 110조에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닙니다. 그 다음 그 동그라미 3번의 옆에다가 이 협박을 국가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국가의 위헌적 공권력 행사. 국가가 협박을 해가지고 국민의 기본권,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은 재산권을 말합니다. 요걸 침해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요. 즉 국가가 협박을 해서 삥 뜯었다 이런 뜻이에요. 1980년도 이런 경우 많았죠. 재벌 털었죠. 신군부에서 그런 거 생각하죠. 이렇게 강박을 통해서 재산을 뺏는 경우 이건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다. 요거까지 같이 국가의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까지 같이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다시 48페이지로 돌아와서 동그라미 8번 세금 회피 목적의 행위들, 양도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런 것들 동그라미 8번 이거 반사회 질서 행위 아니다. 지금 자주 출제되는 거 순서대로 체크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그라미 1번 전통 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을 주고 양도 양수하는 것 자체는 반사회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 주지직을 거액을 주고 양수한 자를 주지로 임명하는 행위, 이건 반사회 질서가 아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6번 비자금을 조성하는 건 반사회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사회 질서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임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치는 보관하는 거예요. 은행 같은 차명계좌 만들어서 넣어놓는 거, 금고에다 넣어두는 거, 이런 것들을 소극적 임치라고 하는데요. 이건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다.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3번. 근로자를 해외 파견하면서 소요 경비를 회사가 부담하되 귀국하여 일정 기간 근무하면 그 비용 반환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약정. 당연히 반사회 질서가 아니죠. 그죠? 회사가 회사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켰는데 귀국해서 다른 회사로 쏙 가버리면 안 되니까
당연히 이런 약정할 수 있죠. 그게 동그라미 3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0번 민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소송을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민사사건 성공보수 약정과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으로 나눠야 됩니다. 변호사가 승소를 하면 돈을 받기로 했는데 그 사건이 민사사건인 경우에는 반사회 질서가 아니에요. 반면에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반사회 질서 행위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꼭 구별하셔야 되죠. 형사사건 오른쪽 11번에 있죠. 구별하자. 민사사건 성공보수와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구별하자. 그 다음에 왼쪽에 12번 무허가 건물 임대차. 최근에 이게 답으로 나왔죠. 무허가 건물 임대차. 다음 중 반사회 질서가 아닌 것은 해서 무허가 건물 임대차가 답으로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1, 2월 달에도 몇 개 외웠었죠. 거기에 추가해서 몇 개 추가했습니다. 외워야 됩니다. 하나만 더 추가. 동그라미 2번. 바람을 핀 남편이 부인에게 용서를 빌면서 부인에게 아파트를 넘겨주고 단 같이 함께 사는 동안 아파트를 팔지 않는다는 제한이 붙은 약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고 있는 남편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절하고 구질구질하죠. 그래서 애절한 행위, 구질구질한 행위라고는 할 수 있지만 반사회 질서 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되죠. 그죠? 거기까지 이렇게 반사회 질서 행위 아닌 것들을 쫙 체크해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순환에 나머지 딱 체크해서 외울 거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1, 2월 달에 외운 게 있으니까 조금 더 추가한 거 충분히 외우실 수 있죠? 예? 예, 외워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이 반사회 질서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쫙 치밀하게 암기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딱 찍어갖고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45페이지 있는 이중매매입니다. 이것도 사례 형태로 아주 잘 나오죠. 갑이 을에게 자신의 땅을 1억에 팔았다. 그런데 등기를 넘겨주기 전에 2억을 주겠다는 놈이 나타나서 또 팔았다. 하나의 부동산을 두 사람 이상에게 매매하는 경우를 이중매매를 한다. 이런 경우 많지요. 자, 이럴 때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생각하자. 원칙. 첫째, 각 매매계약은 유효. 제1매매도 유효, 제2매매도 유효. 두 번째, 각 매수인은 평등. 을과 병의 지위는 평등. 계약 먼저 했다 해서 우선권 있는 거 아니고 더 준다 해서 우선권 있는 거 아니다. 을과 병의 지위는 평등하다. 따라서 세 번째,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대원칙. 자, 그럼 이 경우에 갑은 누구한테 등기 넘겨줄까요? 보통 병에게 넘겨주겠죠. 2배를 주는 놈한테. 그죠? 그래서 병한테 등기를 넘겨주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이때 네 번째, 을은 병한테 왜 새치기 했냐 따질 수 없고요. 따질 수 없고요. 갑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자, 어떤 책임을 묻는가? 채무 불이행 책임. 나중에 계약법을 가서 봅니다. 갑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었지만 병에게 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을에게는 등기를 넘겨줄 수 없는 이행불능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이행불능이 있게 되면 채권자 을은 채무자를 상대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대법원이 을은 각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외에 이것도 할 수 있다.
즉 을은 갑에게 1억을 취급하고, 예? 갑에게 땅 대신 2억 내놔라. 이걸 대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할 수 있다. 예? 요 마지막 게 잘 이해가 안 되죠? 받아들이자. 아, 그렇구나.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죠? 네, 처음 듣는 걸 거예요. 대상 청구권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시험범위 없고요. 민법에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대상 청구권이라는 걸 광범위하게 인정합니다. 물론 그 요건은 좀 까다로워요. 나중에 계약법 가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상 청구는. 원래 내가 넘겨받기로 한 게 있죠. 그거 말고 대신 이거 내놔라. 이걸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을은 두 가지 중에 하나. 가까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을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면서 갑에게 땅 대신 병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넘겨라 라고 할 수도 있다. 이걸 대상 청구권이라 한다. 예? 예, 그렇게. 특히 마지막 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현실적으로도 본 적이 별로 없고요. 그죠? 예, 근데 우리 대법원이 이렇게 대상 청구권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거기까지. 그게 원칙이다. 반면에 예외가 있다. 예외는 뭐죠? 제2매매가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냐? 요건 두 가지.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배신 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이걸 법에서는 배임 행위라고 합니다. 자, 이때 갑의 배임 행위가 성립하려면요. 을로부터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제2매매한 경우는 배임 행위가 아닙니다. 이유는 우리 민법에서는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백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계약금 해제라고. 그러니까 갑이 을로부터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을과의 계약을 얼마든지 백을 주고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병에게 팔아먹는 배임 행위가 아니게 되고요. 중도금 받은 후에 계약을 한 경우 이런 게 배임 행위가 됩니다. 두 번째, 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의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이라는 걸 해야 된다. 적극가담. 이때 적극가담이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적극가담이 되려면 첫째가 내가 사고자 하는 땅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갑에게 더 달려들어서 팔으라고 떼를 쓰고 결과적으로 갑으로 하여금 배신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적극가담이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죠? 요거죠. 그죠? 병의 입장에서 자신이 사고자 하는 땅이 이미 여러 개 팔렸다는 사실을 알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갑이 꼬셔. 2배를 주면 너한테 팔겠다고. 그래서 병이 갑과 계약을 한 경우 이때는 단순히 팔렸다는 걸 알면서 계약을 했을 뿐이죠. 병이 적극적으로 팔으라고 꼬신 건 아니지. 그럴 땐 적극가담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적극가담이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배임 행위와 제2매수인의 적극가담 행위가 있을 때는 무효가 된다. 그리고 제2매매가 무효가 되면 병에 넘어간 등기도 무효다. 즉 병은 소유권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병하고 거래한 자도 이러한 사정을 몰랐든 알았든 결과적으로 소유권이 없는 놈과 거래했으니까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다. 제2매매 계약이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일 때 제2매수인과 거래한 전득자는 설령 선이라 하더라도 제2매매가 유효다, 나도 유효다 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요. 을은 갑하고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소유권 등기를 갑으로부터 넘겨받아야 돼. 갑으로부터. 그런데 이 부동산 등기부에는 현재 소유권자가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병으로부터 을이 넘겨받아서는 안 돼요. 을은 병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니까. 즉 갑으로부터 넘겨받아야 돼요. 등기를. 그러려면 이 병 등기는 어떻게 돼요? 지워야죠. 그죠? 중간에 병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갑으로부터 다이렉트로 등기를 넘겨받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지워야 돼요. 즉 말소를 해야 돼요. 그런데 병이 만약에 저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을 때 누군가가 말소하라고 청구해야 되겠죠. 그죠? 끝내 안 하면 소송을 해야 될 거예요. 자,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원고가 되고요. 상대방이 피고가 됩니다. 여기서 병등기 말소 소송 원고 갑 피고 병 안 받아줍니다. 원고 을 피고 병 안 받아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대위소송이란 걸 해야 돼요. 무슨 소송? 대위소송. 대위소송이란 건 다른 사람이 안 하고 있을 때, 못 하고 있을 때 그걸 대신해 주는 게 대위소송이에요. 즉 을이 갑을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게 판례예요. 이건 소송과 관련된 겁니다. 병이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을 때 그 말소 소송을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갑이 직접 말소 소송 해봐야 안 받아주고요. 을이 직접 말소 소송해도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대위 소송이란 걸 해야 돼요. 그거를 대법원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을은 제일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대신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1, 2월 달에도 했고요. 두 개를 추가합니다. 하나는 을의 입장에서 보면 등기를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채권자고요. 갑은 을의 채무자가 됩니다. 그죠? 등기 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채권자,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자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걸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자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그러니까 이전 등기 청구권자인 채권자가 이전 등기 의무자인 채무자의 계약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취소할 수 있는가에 문제가 생기고요.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결론만 기억하세요. 안 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이유는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걸 행사할 때 그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은 금전 채권이어야 됩니다. 즉 내가 빌려준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을은 갑에게 빌려준 돈이 있는 게 아니죠. 금전 채권이 아니라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제2매매 계약이 반사의 질생으로 무효의 경우에도 을은 그 제2매매 계약을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여 취소할 수 없다가 됩니다.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한번 시험 지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결론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을에 대한 불법 행위가 된다라는 게 판례야. 병의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을에 대한 뭐가 된다고요? 불법 행위가 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을은 병에게 직접 불법 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타인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우리민법 750조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시험법인 아니에요. 아닌데 그것도 결론. 병의 적극가담 행위는 을에 대한 뭐가 된다고요? 불법 행위. 따라서 을은 병에게 뭘 청구할 수 있다고? 불법 행위 손해배상. 총 4가지의 결론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45페이지 쭉 나와 있죠. 원칙이 있고요. 2번 무효가 되는 경우 동그라미 1, 2, 3이 있고요. 3번이 있고요. 동그라미 1, 2, 3이 있습니다. 그 정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한 장을 넘겨보면 확대 적용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그 밑에 내용은 보지 마시고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제1행위가 임대차였어요. 임대차? 근데 병이란 놈이 이미 제1임대차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제2의 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것도 반사의 질서가 되느냐? 그렇다. 즉 제1행위가 매매가 아닌 경우에도 제2행위가 매매가 아닌 경우에도 이 이중매매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내용이 그대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게 작년에 나왔었죠. 부동산 이중임대차에 대해서도 이중매매 이론이 확대 적용된다. 옳은 지문이죠. 그죠? 이렇게 대부분의 이중매매 이론이 제1행위가 매매가 아닌 경우, 제2행위가 매매가 아닌 경우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보셔야 될 게 그 46페이지 하단에 있는 동기예불법입니다. 이건 개념만 확인하시면 돼요. 지문으로 간혹 등장합니다. 자, 먼저 동기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계약을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갑과 을 사이에 농가주택을 임대차를 했다. 을이 갑에게 월세를 주고 이 주택을 임대차하는 이유. 이게 동기입니다. 근데 우리 계약 여러 번 해보셨지만 계약을 하는 이유 물어봐야 안 물어봐요? 여러분이 택시나 버스를 타는 것도 계약인데요. 버스나 택시를 할 때 기사분께서 왜 타세요? 물어봐요? 안 물어보죠. 즉 민법상 동기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대원칙. 그런데 그 동기가 불법한 경우가 있더라. 이걸 동기불법이라 하고요. 역시 동기가 불법하다 하더라도 이거는 계약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래서 원칙 반사의 질서가 아니다. 이렇게 돼요. 동기가 불법하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반사의 질서가 아니다가 대원칙이 됩니다. 다만 을의 이 불법한 동기가 갑에게 표시가 된 경우 을이 도박장으로 사용하려고 빌린다는 것을 갑에게 표시를 했거나 또는 동네 소문이 돌았어요. 야, 그 을 있잖아. 얼마 전에 도박장 걸렸대. 그래서 새로운 도박장을 찾아다니고 있대. 그 소문을 딱 들었는데 을이 딱 왔어, 갑에게. 농가를 빌려달래.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을이 설령 도박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동기를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알고 있죠. 이런 경우. 표시된 경우 또는 갑이 알고 있는 경우.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농가주택을 임대해서는 안 되지요. 그럼에도 임대를 했다. 그러면 반사회 질서 행위가 된다. 이렇게 판례 결론을 꼭 동기예불법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됐다. 효과 첫째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라는 것은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중매매가 반사의 질서 행위로 무효일 때 선의의 전득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얘한테도 무효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다.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조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이걸 절대적 무효합니다. 이렇게 절대적 무효가 되면요. 나중에 무효에 가면 138조 무효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바꿔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무효행위 전환. 무효인 행위를 추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무효행위 추인. 이런 거 인정되지 않습니다. 절대적 무효의 경우에는요. 무효행위 전환이라든가 무효행위 추인이라든가 이런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반사회 질서 행위를 추인한 경우 그 행위는 유효가 된다. X. 반사회 질서 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추인의 효력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절대적 무효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 계약이 무효라면 이행을 할 필요가 없죠. 문제는 이행을 했다면 돌려받아야 되지. 이걸 부당 이득 반환이라고 하는데 반사회 질서 행위의 경우는 불법 원인급여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불법은 반사회 질서 행위라 말합니다. 반사회 질서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뭘 줬다라는 뜻이에요. 이러면 반환 청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월칙적으로 계약이 무효라면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일 때만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그걸 불법 원인급여라고 합니다. 그게 47페이지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세 줄이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쳐다보지 마시고요. 그 동그라미 2번에 불법 원인급여고 세 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를 반사회 질서 행위에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50페이지에 불공정한 행위가 나왔죠. 104조. 일단 불공정한 행위는 폭리 행위를 말하죠. 어제까지 10리터에 10,000원 하던 요소수가 느닷없이 10만원으로 뛰었어. 이런 거. 그럼 요소수 판매상은 폭리를 취하겠죠. 그런 게 불공정한 행위가 됩니다. 이 불공정한 행위는 반사회 질서 행위의 일종입니다. 즉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이 되면 동시에 반사회 질서 행위에도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104조는 제103조의 예시 규정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조문을 따로 만들어놨을 뿐입니다. 세 번째,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아주 중요한데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첫째가 폭리를 당한 사람 피해자와 폭리를 취한 폭리자 사이에 주고받은 거,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하게 불균형해야 된다. 현저하게 불균형해야 된다. 자, 여기서 현저하게 균형을 잃었는지 여부는 첫째,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라. 계약 당시. 두 번째, 보통 우리가 현저하게 불균형하다 그러면 시가와 몇 배 정도 차이가 나나 이런 거 갖고 판단하죠. 그죠? 근데 법원은 그걸로 판단하면 안 된다. 시가와 이 차익이나 시가와 이 배율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를 10,000원에 팔았다. 10배를 폭리했죠. 그죠? 그런데 10억짜리를 20억에 팔았어. 2배죠. 어떤 게 더 느낌상 폭리 같아? 예? 10억짜리를 20억에 파는 게 더 폭리 같죠? 예. 그건 2배밖에 안 돼. 10배보다도 더 폭리 같아. 그러니까 몇 배 이런 거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그럼 뭘 갖고 판단하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라. 사회통념. 그리고 객관적 값어치. 시장 가격. 객관적 값어치를 가지고서 상식적으로 판단해라. 그러니까 구체적 기준은 없는 거예요. 대법원이 현저하게 불균형하다 그러면 불균형한 거고요. 대법원이 이 정도는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행위 당시 사회 통념상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해라. 객관적 가치의 반대가 뭐예요? 주관적 가치. 주관적 가치가 뭐예요? 부르는 게 값. 요소수 10만 원에 파는 놈이 이렇게 말해요. 이거 지금 20만 원 줘도 못 사요. 10만 원도 싼 거야. 이게 주관적 가치. 그죠? 그걸로 판단하면 안 되고 시장 가격 갖고 판단해라. 이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자는 행위 당시 궁박했거나 경솔했거나 무경험했거나 피해자는 자, 첫째, 궁박, 경솔, 무경험 중 어느 하나면 충분. 궁박, 경솔 그리고 무경험일 필요가 없다.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두 번째, 궁박은 돈에 쫓기는 거. 이건 보통 이제 똥끝이 탄다 그러는데요. 돈에 쫓기는 경우뿐만 아니고요. 정신적, 심리적으로 쫓기는 경우를 포함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세 번째요. 무경험은 특정 영역에서 경험이 부족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이라고 일반인들이 다 경험을 한 걸 내가 못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을 말하게 됩니다. 네 번째, 갑이 직접 요소수를 사질 않고요. 대리인을 시켰더니 10,000원짜리를 10만 원 주고 사왔어요. 피해자가 본인이고요. 계약을 한 대리인이 있어요. 자, 이때 궁박했는지 경솔했는지 무경험했는지를 피해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계약을 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에 문제가 생기죠. 근데 대리를 가면요. 116조 1항에서 대리인 기준하라고 돼 있어요. 대리인 기준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궁박만은 본인 기준으로 판단해라. 궁박만은 피해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라. 경솔 무경험은 그건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 근데 궁박만은 본인 기준으로 판단해라. 그래서 두 번째 요건과 관련해서 네 가지 지문. 셋 중에 하나면 충분하다. 궁박은 정신적 궁박을 포함한다. 무경험은 거래 일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궁본 경무대. 딱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요건이 폭리자가 피해자가 궁박, 경솔, 무경험하다는 것을 알아. 그리고 도와주기는커녕 플러스 그걸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려고 해. 이걸 폭리의사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궁박하다는 걸 알면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지요. 알면서 도와주는 사람. 이거는 불공정한 행위가 아니야. 근데 알면서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게 폭리의사가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네 번째. 소송이 붙은 경우. 피해자와 폭리자 사이에 소송이 붙은 경우. 피해자가 폭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너 너무 많이 처먹었다 이 자식아. 돌려달라. 이렇게. 이럴 때 이 요건을 누가 입증해야 되는가? 민사소송은요. 주장만 해서는 안 되고요. 증명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피해자가 폭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피해자는 법원에서 당연히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판사님, 저는 10만 원을 줬는데요. 시가 10,000원짜리 받았습니다. 불균형. 그리고 저는 굉장히 똥끝이 탔습니다. 그리고 저놈의 대가리 속에는 폭리의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피해자는 주장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피해자가 주장하려면 그 세 가지죠. 그런데 주장만 해서는 안 되고 뭐 해야 된다? 입증. 그런데 특히 이런 것들의 입증이 어려워요. 예를 들어
판사님, 저는 너라고 계약할 때 똥끝이 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증명해야 돼? 똥끝을 보여줘? 홀랑 다 탄 거? 못 보여주죠. 증명이 어려워요. 자, 이렇게 증명이 어려울 때 등장하는 게 추정이라는 제도입니다. 어떠한 사실이 추정이 되면 그 사실은 증명된 거예요. 소송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을 증명했을 때 궁박을 추정을 해주면 피해자는 궁박을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추정을 안 해줘요. 현저한 불균형이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궁박 따위가 추정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뭐 해야 된다? 전부 증명해라. 이렇게. 추정이 되면 증명이 필요 없는데 우리 대법원이 추정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백사조에도 규정이 없어요. 현저한 불균형이 증명된 경우에 궁박 등이 추정된다라는 조문이 만약에 있다면 괜찮은데 그런 조문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현저한 불균형이 증명됐다 해서 궁박 등이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하고요. 따라서 결론, 피해자가 요건을 전부 증명하라. 이렇게 판결하고 있다. 거기에 입증, 책임의 문제가 됩니다. 자, 다섯 번째로요. 불공정한 행위 적용 범위가 나오는데요. 첫째, 기부나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 급부만 있을 뿐 반대급부가 없는 행위는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수 없으니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경매도 마찬가지죠. 최초 감정평가액이 100억짜리 땅을 내가 몇 번 유찰돼서 1억에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법원을 통해서 경락을 받았기 때문에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채권자가 구속이 되어 있는 궁박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와가지고 내가 탄원서를 잘 써줄 테니 나에 대한 채권을 포기해라. 그래서 채권자가 궁박한 상태에서 채권을 포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예요. 문제는 채권 포기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이 아니고요. 채권자의 일방적 행위, 단독 행위입니다. 아, 단독 행위도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됩니다.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있구나. 계약만 불공정한 행위가 되는 게 아니구나. 대법원에 의할 때 채권 포기와 같은 단독 행위도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돼요. 네 번째로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궁박하고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8분의 1만을 받고 부재소 합의, 즉 요만큼의 손해배상을 받고 일체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합의를 한 경우 이것도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게 판례다. 불공정한 행위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기부증여 경매는 적용이 없고 채권 포기 부재소 합의는 적용되고 이렇게 적용 범위를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게 되면 절대적 무효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폭리자야. 얘가 폭리자야. 매도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매도인의 10억짜리 땅을 1억에 샀어. 절대적 무효죠. 그걸 모르는 병한테 팔았어. 병,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가 됩니다. 또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 안 되죠. 그런데 전환은 된다. 전환은 된다. 이 전환이란 건 다른 계약으로 바꿔주는 걸 말합니다. 1억짜리 땅을 10억을 주고 샀어. 그럼 매도인이 폭리를 취했죠.
그러면 그 매매계약은 불공정행위는 무효인데 우리 대법원이 그 대금을 적당히 감액을 해. 그래서 유효한 다른 매매로 바꿔줍니다. 이걸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하고요. 불공정한 행위는 절대적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환이란 걸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나오겠죠. 그죠?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50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조문이 있고 의의가 있습니다. 양가로 2번에 요건이 있죠. 동그라미 1번.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기억. 그리고 오른쪽에 표, 니은까지. 판례는 지금 안 보셔도 되고 판례 밑에 입증 책임, 그 밑에 적용 범위. 적용 범위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채권을 포기가 나와 있죠. 반면에 증여는 안 된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넘기면 효과가 나옵니다. 그 중에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4번, 5번. 자, 4번, 5번은 말씀을 드렸고요. 추인은 안 되고 전환은 된다. 그죠? 그 전환을 인정하고 있는 게 판례 1번. 판례 2번은 부재소 합의.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 그죠? 마지막으로 다시 위에 동그라미 2번. 불공정한 행위는 반사회 질서 행위니까 불법 원인급여라는 게 적용이 될 텐데요. 그 불법 원인급여가 요놈한테만 적용이 돼요. 요놈. 폭리자. 그러니까 폭리자가 준 것만 불법 원인급여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폭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가 됩니다. 반면에 피해자가 폭리자한테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반사회 질서행위는 둘 다 반환 청구를 못해요. 둘 다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근데 불공정한 행위는 폭리자만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폭리자에게만 불법 원인급여를 적용하겠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폭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행위도 단독 문제로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요건 4가지 다 본 거예요. 목적이 갖춰야 될 4가지 요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그 중에 이제 사회적 타당성이 양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집중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53페이지를 봤더니 느닷없이 법률의 해석이란 게 하나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봐야 됩니다. 법률의 해석은요,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정하는 걸 말합니다. 도대체 목적이 뭐냐? 왜 이게 필요한가? 갑이요, 자신의 땅을 파는데요. 생각은 평당 98만 원이에요. 98만 원에 팔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청약서에는 89만 원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을에게 89만 원이라고 표시가 된 청약서가 도달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이 계약은 갑의 의사에 초점을 맞춰서 평당 98만 원에 체결된 건가? 아니면 청약서에 표시된 대로 89만 원에 체결됐는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갑과 을의 매매계약의 목적이 평당 98만 원이냐 평당 89만 원이냐를 먼저 확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즉 당사자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그 법령의 목적을 의사의 기준을 두고 확정할 것인지 표시의 기준을 두고 확정할 것인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법령의 해석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원칙이 이걸 기준으로 합니다. 표시를. 요거를 규범적 해석이라고 해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53페이지 네모 1번 법률행 해석에 의의 세 줄이 있고 양가로 1번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당사자가 표시행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거다. 그죠? 그 밑에 당사자 의사가 뭔지와 관계없이 표시행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확정해라.
이걸 규범적 해석이라 한다. 그래서 98만 원에 팔 생각을 했으나 89만 원이라고 표시하고 계약이 89만 원으로 체결된 경우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은 이라고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답이 뭐였을까요? 규범적 해석. 이렇게 다이렉트로 해석이 뭐냐를 물어본 경우도 있습니다.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다. 그런데 한 장을 넘기면 자연적 해석이라고 예외가 하나 나옵니다. 네모 3번에 양가로 1번. 자연적 해석은 여기에 기준으로 해서 여기. 이게 자연적 해석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경우에 자연적 해석을 하는가? 보통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두 가지. 첫째, 의리. 갑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자, 이건 나중에 비진위 표시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겁니다. 또 하나가 양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한 경우. 요거와 관련된 게 오표시 무해라는 거예요. 오표시 무해. 그리고 요게 사례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에 A 토지를 매매하기로 의사가 합치가 됐어요. 그런데 계약서에는 B 토지로 표시를 하고 B 토지가 등기가 넘어갔어. 물론 계약서에는 A 토지, B 토지라고 표시하지 않고요. 지번을 표시하겠죠. 즉 A 토지는 100번지인데 갑과 을이 100-1번지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번을 착각하고 있어요. 지번 착각. 분명히 갑과 을은 현장까지 답사를 해서 100번지 땅인 A 토지를 매매하기로 의사가 합치가 되었으나 둘 다 동시에 A 토지 지번을 착각해서 계약서에는 100-1번지 B 토지라고 표시를 하고 B 토지 소유권 등기가 넘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규범적으로 해석을 하면 B 토지를 매매한 거죠. 반면에 자연적으로 해석하면 A 토지를 매매한 거죠.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 양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하고 있으므로 설령 계약서에 잘못 기재했다 하더라도 오표시 잘못 기재했다 하더라도 이 잘못된 표시는 의사 합치한 A 토지 매매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게 오표시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때 계약서의 표시는 고려한다 안 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당사자 의사 합치만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계약은 A 토지에 대하여 성립하였고 B 토지는 계약을 한 적이 없으므로 저 B 토지에 대한 을명의 소유권 등기는 무효가 된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게 자연적 해석에서 나온 오표시 무해고 오른쪽 맨 위에 판례가 됩니다. 이 판례를 사례 형태로 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58페이지. 아주 단순하게 나와요. 갑은 을 소유 X 토지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 Y 토지로 잘못 기재. 이 잘못 기재가 뭐예요? 오표시. Y 토지로 잘못 기재한 거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1번 계약은 X 토지에 대하여 성립하였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법률의 해석과 관련해서 원칙 규범적 해석이라는 것과 예외 자연적 해석이 있고 오표시 무해라는 게 있다라는 거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요 정도가 목적에서 보실 내용들입니다. 좀 쉬었다가 의사표시 보겠습니다.